이 얼굴 기억하십니까? 1970년대 숟가락을 휘게 하고 고장난 시계바늘을 움직이게 한 초능력자 유리 갤러입니다. 당시 초등학생들이 유리 갤러를 흉내내다가 다치는 일이 속출해 이렇게 사회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유리 갤러에 대한 기억이 없으시더라도 학창 시절 분신사바의 추억은 있으실 겁니다. 손에 연필을 쥐고 이렇게 원을 그리면서 분신사바, 또 분신사바 주문을 외면 귀신이 소환된다는 괴담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초자연적인 현상이나 죽은 영혼들을 믿는 것을 이른바 오컬트라고 합니다. 물론 일부의 이야기지만 오컬트에 심취한 일부 사람들은 유령들을 소환하는 축제를 하기도 하고 또 귀신이 시키는 일이라며 재산을 빼돌리기도 하는 이해하기 힘든, 또 나아가서는 안 될 행동까지도 하는데요. 오늘도 이러한 사령 카페 속에서 벌어진 사건을 다루고자 합니다. 이 세상은 악령으로 가득해서 죽은 사람의 영혼, 즉 사령을 불러 자신을 지키도록 해야 한다고 믿는 이런 카페였는데요. 정말 악령이라도 나타난 걸까요? 오늘 판결의 재구성에서 살펴보시죠. 네, 먼저 2012년 4월로 가보겠습니다. 신촌의 사람 많은 한 공원에서 한 남성이 살해된 채 발견된다고요. 2012년 4월 30일입니다. 네. 신촌역 근방에 있는 어떤 공원 화장실 뒤 풀숲에서 20대 남성이 피를 흘리면서 쓰러진 채 그곳을 지나가던 주민 정모 씨에 의해서 발견이 됐습니다. 네. 경찰이 그 당시에 현장에 출동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다른 곳에서 그 인근에서 살해돼가지고 화장실 뒤편에 있는 풀숲으로 옮겨졌을 가능성이 많은 걸로 나타났고요. 네. 그 당시에 이 피해자는 이제 성이 김 씨입니다. 네. 20대 김 씨는 휴대전화, 노트북, 그다음에 뭐 캠코더 같은 거를 소지하고 있었던 걸로 알려졌는데 모두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휴대폰은 그 공원에서 한정거장, 지하철로 한정거장 정도 떨어져 있는 합정동 인근에서 전원이 꺼진 상태로 발견이 됐고요. 하여튼 그 현장의 그 호주머니 속에서는 피해자의 신분증은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도심 공원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주변에 사람들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많았진 않을 거예요. 4월 달이란 말입니다. 근데 저녁 8시 37분이니까 깜깜했어요. 근데 한적한 공원이기 때문에 여러 주민이 있었지만 사실상 그 피해자가 비명을 질러서 안 하니까 비명 지르는 소리를 듣지는 못했어요. 네. 그리고 그 피해자를 살해를 할 때 아마 여름에 한 것 같은데 주로 머리랑 목 부분을 찔렀고 그 다음에 한 40여 차례 흉기로 당한 자국이 나왔고 또 그리고 피해자가 사망한 뒤에도 또 찔렀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네. 한다면은 이거 부검하면 나오니까요.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치정이나 원한 관계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 사망한 사체를 화장실 옆으로 끌고 가서 옆에 버려놓은 거죠. 그러니까 발견하지 못하도록 했는데 좀 미숙했지만 그러다 보면은 그렇다고 한다면은 피해자하고 가해자는 원한 관계도 있지만 면식범일 것이다라고 경찰에서는 판단하고 수사를 시작이 된 겁니다. 네. 그래서 경찰이 수사를 한 끝에 아주 어렵게 목격자를 찾았다고 하더라고요. 예, 30대 목격자가 나왔습니다. 근데 목격자의 말이 이 공원 계단을 오르던 중에 이 장면을 봤는데 두 남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한 손에 무언가를 들고 쓰러져 있는 남자 곁에 서 있다가 잠시 후 사라졌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두 남자는 전부 20대 초반의 남자라고 진술했고요. 한 명은 갈색 머리 키가 큰 편이고 또 한 명은 회색 후드티에 안경을 썼다 이렇게 인상착의를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경찰이 확보한 CCTV 함께 보시죠. 네, CCTV 화면 남성 2명과 자세히 보시면 여성 1명이 저렇게 공원 계단을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조금 뒤 한 3m쯤 뒤로 가방을 맨 저렇게 또 다른 남성이 뒤따라 가는데요. 지금 이 CCTV가 찍힌 정확히 30분 뒤에 이 남성은 공원에서 숨진 채 발견된 겁니다. 네, 정말 순순히 따라가는 걸 봐서는 아는 사이일 가능성이 큰 것 같은데 저 사람들이 누군지 어떤 관계인지 먼저 알아내야 되겠네요. 네, 경찰 입장에서도 일단 명시범의 소행이라고 추정은 했기 때문에 앞서 먼 곳에서 발견된 휴대전화, 그러니까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살펴봤더니 실제로 이 범행 전에 이 지인들과 나눈 문자에서 약간의 힌트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네. 피해자가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이 누군지 지인에게 문자를 나눈 건데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숨지기 2시간 전에
누군가를 만나러 신촌으로 간다. 이렇게 지인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요. 그렇군요. 또 역시 지인들과의 단체 카카오톡 방에서 좀 약간 의미심장한 대화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점점 골목이다. 왠지 수상하다. 이런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를 보낸 건데 그 이후로 대답이 없었습니다. 네. 일단 CCTV도 있고요. 문자까지 있으니 이름이 네. 나와 있으니까 금방 범인을 붙잡을 수 있었겠네요. 그렇죠. 사건은 4월 30일 날 밤 9시경에 발생했고 사체가 발견됐기 때문에 서울 서대문 경찰서 관할입니다. 네. 그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해서 현장 감식을 하는 과정. 그다음에 1일 날, 그 다음 날 5월 1일이 되겠죠. 현장에 있는 CCTV 분석을 통해서 용의자 2명을 특정을 했습니다. 3명이죠, 원래는. 네. 일단 2명을 특정했는데 그 2명은 홍모양 15살입니다. 그 다음에 이모군 16살입니다. 이 두 사람이 특정돼서 이 두 사람은 찜질방에 숨어 있는 것을 발견해갖고 검거를 했고요. 네. 그 다음 날입니다. 이틀 이제 하루 지난 다음에 그 맨 마지막에 저기 따라가는 그 네. 사람일 겁니다. 그 윤군인데요. 그 사람은 18살 먹은 대학생입니다. 이 대학생 같은 경우는 2일 날 경기도 의정부 집에 있는 거를 검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경찰이 쭉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복잡한 이들 간의 이 관계를 밝히게 되는데요. 네. 사망한 김 씨가 사귀고 있던 박모 씨라는 여대생이 있었어요. 네. 그 여대생도 당일날 거기 왔다 간 걸로 이렇게 밝혀지게 됩니다. 네, 지금 등장인물이 굉장히 많은데요.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피해자 외에 지금 잡힌 사람이 피해자의 여자친구, 그리고 자퇴생인 이군, 그리고 이군의 여자친구 홍양, 그리고 여자친구의 지인 대학생 윤 씨까지 잡힌 건데, 그렇다면 팀장님 저기서 직접적인 살해를 한 사람은 누구인 거예요? 저 직접적으로 사는 사람 이모군하고 윤모군이죠. 그렇군요. 네, 윤모 대학생하고 네. 윤모군인데 아마 그 김모 씨가 피해당한 사람이 노트북을 켜놨던 것 같아요. 네. 켜는 순간에 뒤에서 윤모 씨가 전선으로 목을 조른 거예요. 시합을 했죠. 네. 그리고 더 자세한 얘기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네. 그 옆 이모군이 흉기로 살해를 했던 거죠. 그래서 네. 둘이 협조를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반항도 크게 못했고 살다가 빌었어요. 처음에는. 네. 그래도 불구하고 둘이 합동해가지고 살해를 한 다음에 사체를 유기한 겁니다. 그렇군요. 2명이 공범으로 해서 살해를 했는데 4명이 체포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한 발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공통점이 사령 카페였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인터넷 카페인데요. 아까 네. 말씀하셨던 오컬트를 주제로 하는 죽음이라든지 초자연적 현상을 탐구하는 흥미를 가진 그런 카페 회원들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아까 주범인 이군 같은 경우는요, 자신의 개인 블로그가 있는데, 죽음 문답이라는 이런 글을 남겨서 자살 시도를 한 경험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한 적도 있고요. 또 이 이군의 사귀는 사이였던 홍양은 이 사령 카페 인간들이 사령의 존재를 너무 함부로 생각한다, 이런 글을 남길 정도로 이 사령 카페나 오컬트 문화에 깊이 심취해 있던 그런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 이 숨진 김 씨의 지인의 말에 따르면요, 이 김 씨의 그 전 여자친구의 박 씨가 있었는데 공범 중에 한 명입니다만, 이 박 씨가 이 사령 카페 활동에 깊이 빠지면서 좀 뭔가 이상해졌다. 그래서 여자친구를 사령 카페에서 탈퇴시켜서 꺼내오겠다, 이런 말을 자주 했고요. 그러다가 그 과정에서 사령 카페였던 골수 마니아였던 주범인 이군하고 사귀던 홍량 이 두 사람하고 등등 그 관계에 감정의 골이 깊어졌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피해자가요, 여자친구를 사령 카페에서 탈출시키려다 변을 당한 건데, 저 나머지 4명의 용의자 모두 사령 카페 회원들이었군요. 실제로 저 안에서 이군, 자퇴생 이군과 이군 여자친구가 나눈 대화가 공개가 됐는데 아주 이해할 수 없는 대화 내용이 아주 많았다고요. 10대 연인이고 또 이런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그런 범인들이 나눈 대화라고는 도저히 일반인의 상식선에선 이해가 되지 않는 대화였습니다. 범행 전에는 이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세상에는 하루에 3만 건이 넘는 살인사건이 일어난다. 3만 건이라고 하더라도 달라지는 게 없다. 사실 이 수치도 믿을 수 없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요. 또 범행 후에 좀 문자 메시지도 굉장히 좀 충격적입니다. 처리했다. 이렇게 단체 대화방에 남겼고요. 잘 자라 하면서 이모티콘도 남깁니다. 그리고 내일 데이트다 이런 문자도 남겼고,
완벽하게 할 거예요. 각자 증거를 없애는데 신경 쏟는 쪽으로 약간 좀 후회 섞인 대화도 나눴는데 사실 이게 다 초범인데 이 정도로 좀 심각하게 대화를 나눴다는 것 자체가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네, 정말 충격적인데요. 사건 현장의 시신을 그대로 놔둔 이유도 공개가 됐는데 이 역시 납득하기가 힘들더라고요. 현장에 시신을 둔 거는 아니죠. 약간 유기는 그렇죠. 했죠. 네. 그러나 아주 허술하게 한 겁니다. 네. 살해한 현장에서 그 화장실 그 뒤편에 숯불이 조금 우거지는 곳에까지만 옮겼는데, 그런데 그 숯불이 우거진 쪽은 뭐 누가 지나가면서 보면 금방 육안에 띌 만큼 허술하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나름대로 이 사체를 숨겼으니까 이제 들키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현장, 그 살해 현장 인근에는 아무래도 혈흔이 좀 있겠죠. 네. 그 혈흔과 관련돼서 지울 생각을 안 했는데 이들이 그 이유는 그거였답니다. 청소하는 아주머니가 알아서 지우겠지.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뭐 만일 그 또 이 시신이 발견된다고 하더라도 그 시신은 환경미화원 아저씨들이 치워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대충 숨겼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좀 황당한 일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피해자 김 씨가 소지하고 있던 노트북이라든지 그래픽 카드 같은 거, 뭐 헤드셋 이런 가방 있잖아요. 이런 것도 본인들이 가지고 갔는데 나름대로는 또 그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피해자의 휴대폰을 부수어 가지고 물에다 담궈서 증거인멸을 하기도 했고요. 범행 직후에 도주했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피해자 지갑을 안 갖고 온 게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문자를 주고받으면서 불안해했다. 이런 이야기들도 하는데 사건 현장에서 이 범행 당시에 자신들의 오대도 혈흔이 묻었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하루 정도 지난 다음에 불태우고 나려고 했다고 집에 놔뒀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근데 경찰이 하루 만에 덮치는 바람에 그게 명백한 이번 사건의 증거가 돼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치밀한 듯 치밀하지 않은 듯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들의 행동입니다. 결국에 법정에 서게 됐잖아요. 어떻게 선고 결과가 나왔습니까? 예, 공범이 모두 4명이죠. 그 중에 그 직접 살해 실행했던 주범인 이모 군하고 윤모 씨한테 각각 그 징역 20년이 선고됐고요. 그 다음에 이모 군의 여자친구인 홍모 양 역시 그 살인 현장에 있었는데 그 미성년자에서 저 장당형으로 나누어서 장기 15년, 단기 7년 이렇게 선고됐습니다. 이건 보통 이제 그 장기 기준으로 집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숨진 김 씨의 전 여자친구였던 박모 씨는 그 살인 현장에는 없었지만 그 살인을 알고도 자리를 피해 주었다는 등 살인 방조에 좀 인정이 돼서 징역 7년이 선고됐습니다. 그래서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밝히면서 이 피고인들이 이 반성을 하기보다는 완전 범죄를 하지 못해 아쉽다 뭐 이런 식의 대화를 나눈다든지 이런 것들을 봐서 피해자의 죽음에 대한 그 일말의 죄책감이나 반성하는 것이 안 보인다. 또 그 진지한 반성 대신에 유족들 앞에서 뭐 장난이었다 이런 말로 또 유족들을 더 정신적 피해를 확대시킨 점 등을 봐서 죄질이 너무나 좋지 않다라고 해서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고요. 이 동형은 대부분에까지 가서 확정이 됐습니다. 네. 판결까지 나왔지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대학생 윤 씨인데요. 지금 보시면 피해자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맨 오른쪽에 있는 대학생 윤 씨인데 다른 사람들은 피해자와 여자친구 관계든지 혹은 뭐 같이 과외 수업을 하는 여자친구의 학생이든지 관계가 연결이 되는데 윤 씨는 아무런 지금 연결고리를 찾을 수 없거든요. 그런데 살해를 직접 한 건 윤 씨예요. 왜 그랬을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경찰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그 의혹을 가졌습니다. 도대체 아무런 관련도 없는 저 사람이 다른 일도 아니고 사람을 살해하는 중대범죄에 개입할 이유가 뭐가 있을까? 그래서 이제 검거된 이후에 이제 많이 그 관찰을 한 것 같은데 이 사람한테는 그 당시에 경찰이 검거됐을 때까지만 해도 그 가상하고 현실을 공감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사례가 뭐가 있냐면요. 경찰에 검거되면 일반적으로 이제 그 경찰관들, 형사들이 뭐 짜장면이라든지 이런 거 시켜 먹을 때 같이 시켜줘요. 그 짜장면을 시켜줬더니 아무 생각 없더라는 거예요. 저는 면을 잘 못 먹으니까 볶음밥 시켜주세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 이런 걸 보면서 너무나 평온한 모습을 보이니까 형사들이 오히려 얘기해 줬습니다. 너 지금 여기 왜 있는 줄 아니? 너 지금 받고 있는 혐의가
살인 혐의로 지금 입건돼서 처벌을 엄청나게 센 거야. 네. 이렇게 얘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때서 이제 한참 지난 다음에 그때서 태도가 좀 변하기 시작하면서 형량이 얼마나 돼요, 뭐 이러면서 그때 이제 뭐 살려주세요 이렇게 바뀌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그 현실하고 가상 공간에서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또 한 가지 이해가 가지 않는 인물이 하나 더 있습니다. 숨진 그 피해자의 여자친구인데요. 박 씨죠. 그런데 살해에 가담하지도 않았고요. 심지어 피해자와는 여자친구 연인 관계였단 말이죠. 그런데 왜 7년까지 받았고 이렇게 처벌을 중하게 받았을까요? 살인 방조 혐의로 7년 나온 거죠. 중하게 나온 거죠. 네. 그런데 그 살인 현장에 있진 않았어요. 떠났는데 그 여자분이 뭐 최우신술도 그런 말 했던 것 같아요. 억울하고 결혼 내 마음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하고 결혼까지 생각했다고 말했지만은 네. 재판부는 이렇게 봤습니다. 그 평소에 혼내주고 싶다고 해가지고 진심으로 주고 싶다는 말로 여러 사람들한테 부추기고 거예요. 그 말 했기 때문에 다른 일당들에게요? 공범들한테 공범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부추겼고 또 피해자 지갑에서 돈이 나오면 단어 가짜. 그걸 범죄가 중요한 거죠. 네. 또 그리고 재판에서도 그랬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장난이었다. 이 장난이 됩니까?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것에 대해서 장난이라 했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는 그렇다고 하면 반성의 의미도 없고 재질이 불량하니까 좀 약간 강하게 7년형을 선고했던 거죠. 네. 이 사건과 관련해서 민사 재판도 바로 진행이 됩니다. 바로 피해자의 유족들이 가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건데요. 그 역시 결과가 나왔죠. 예, 그렇습니다. 피해자 측 유족들이 가해자 이제 4명을 상대로 그 민사소송을 청구를 했고요. 그 결국 최종적으로 그 4억 5,440만 원 인정이 됐는데 그 내역이 보면 그 일실수입이라고 해서 이 피해자가 살았더라면 벌 수 있었을 돈, 이 상당액입니다. 이것이 한 2억 3,900만 원 인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그 장례비 450만 원 인정이 됐고, 그 다음에 이 가족들이 받은 정신적 충격에 대한 위자료, 그것들이 합쳐서 한 2억 원이 인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이제 그 피해자들 4명이기 때문에 4명 중 누구를 상대로든지 간에 돈이 더 많은 쪽에다가 집행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그 남은 문제가 그렇게 누군가가 물어줬을 때 그렇다면 범인들 4명들 사이의 책임 분배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문제인데 결국은 아마 이제 이 부분은 밝혀지지 않습니다만 통상적인 예에 따르면 그 형사에서 밝혀진 그 형량 이 어떤 그 몫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주범의 이 씨, 윤 씨가 각각 20년씩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략 한 35%씩 부담을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홍 씨가 한 그 두 번째 그 주범이죠. 한 20% 정도 될 것 같고 마지막 종범으로 인정받았던 박 씨 같은 경우 한 10%이 정도로 대략 분배가 정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사실 이 사건은 처음에 사령 카페, 그래서 뭔가 수상한 이들의 뭔가 귀신이 믿고 이러한 신념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프로파일러가 면담해보니까 실상은 달랐다고 합니다. 네, 실제로 이 프로파일러도 그 부분에 집중을 했습니다. 도대체 이 10대들이 왜 이렇게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나 면담을 했더니 이들 사이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대학생 윤모 씨와 이 씨 그리고 홍모 양을 면담한 결과 어린 시절부터 가정폭력이 있었고 또 부모의 정서적인 반임 또 뒷담 따돌림 같은 경험이 있었다는데 사실 이런 피해를 입었다고 해서 이런 강력 범죄를 저지르진 않지만 이들이 사령 카페라는 그런 공간, 가상의 공간을 만들면서 그곳 안에서 그들의 안식처, 그러니까 위안을 얻었다고 프로파일러는 분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식처가 깨지고 흔들리는 것에 대해 그것을 참지 못해서 범행을 저질렀고 단순히 이 사령 카페 때문에 범행이 이어진 것은 아니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귀신 때문이 아니라 어릴 때 상처 때문이라는 거죠. 예, 프로파일러들이 분석한 거는 뭐 이 사령 카페는 그들이 알게 된 그 인연을 맺게 된 공간에 불과한 거고 그 사령 카페 때문에 이 범죄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지 않고요. 이들의 공통점을 전부 찾아봤어요. 네. 성장 과정부터 그랬더니 하나같이 성장 과정에서 가정 폭력이라든지 뭐 이 부모들의 정서적 방임이라든지 또 학교라든지 이런 데서의 집단 따돌림 이런 거를 경험한 게 공통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그 피해 이 망상적인 어떤 그런 그 현상을 지니고 있었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 김 씨가 그 자신들하고 같이 함께하는 박 씨를 빼나가려는 시도를 하니까 그게 어떤 공격행위로 인식을 했다. 네. 이렇게 추정을 했습니다. 이 프로파일러에게 이들이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꼬박 절을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지금까지 아무도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았다는 거겠죠.